네, 안녕하십니까. 척척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오장개유정 파트 있죠? 오장개유정 파트에서 두 번째 문구, 요 놈에 대해서 할 건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이 오장개유정 파트에서 다루는 세 가지 문구 중에서 오늘 할 게 제일 중요해요. 요 뜻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주요 한자를 볼 건데, 되게 쉬운 한자죠. 이거 주. 일단은 명사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임금이나 우두머리란 뜻도 있고, 임금님이나 우두머리란 뜻도 있고, 어떤 주인이란 뜻도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기독교 분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는 하느님, 여호와 그런 뜻이 있겠죠. 근데 이건 명사적인 의미고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동사적인 건데 이 동사적으로는 주관하다 또 혹은 책임지다입니다. 주관하다나 책임지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주관하다라는 뜻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용법을 보면 일단은 무언가를 주재하다. 주제가 뭡니까? 어떤 일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맡아서 처리하는 걸 주제라고 하고, 주체는 뭡니까? 주체. 어떤 변화나 작용, 행동의 주가 되는 약간 주어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데 사실 이 주관하다라는 게 표현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 A를 무언가를 주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라는 대상과 관련된 어떤 모든 재반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끌어 나가되 이 변화들이 양상이 그냥 무작위적이나 어떤 망령된 그런 변화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변화들, A와 관련된 변화들 중에서도 특정, 규율을 따르는 어떤 규율을 따르는 특정 변화만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내부에 규율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다 보면 이 변화가 어떤 특정 이 내재된 규율로부터 이 규율에 위배되는 양상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 이것까지도 통제해서 규율에 어긋나지 않게 되돌려 놓는 역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관하다라는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A를 주관한다는 것은 A와 관련된 어떤 변화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변화에는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A와 관련된 변화를 만들어내다가 이 규율에 어긋나는 위배되는 어떤 변화나 현상들이 나타날 경우 이것마저도 이거를 통제해서 다시 그 규율에 맞는 변화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작용까지 포함된 이런 것들이 내재된 뜻이 요 주관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지. 어떤 특정 규율에 의해 특정 양상의 변화만을 유발하는 작용을 주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자주수 해석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쭉 보다 보면 요거는 맞다, 지키다, 사입니다. 무엇을 맞다, 지키다, 사인데 사서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뭡니까? 서적을 맡아서 관리하는 업무고 그 다음에 사법은 뭡니까? 사법부. 법의 어떤 진행을 맡고 있는 그런 파트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주라는 것도 다 한자적으로는 아는데 그 주관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자세히 풀어드린 것뿐 얼추 요 한자들은 다 아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에요. 내용. 여기에 담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먼저 요 해석을 읽어볼게요. 자, 내경. 구체적으로는 내경 어디에 기재됐냐면 소문상구천진론에 기재된 지금 이 밑에 내용은 요약하면 뭐냐면 신의 장정생리입니다. 신이 정을 저장하는 생리적 작용이거든. 그것과 관련된 문장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즉 내경 구체적으로는 소문상구천진론에 기재된 신의 장정생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신은 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전방위적 구심성을 보유한 재반 생리적 변화를 주관하니 이러한 생리적 특성의 연장선상에서 신을 제외한 기타 모든 장부들 각각에 1차적으로 저장된 각양각색의 정들 또한 2차적으로는 신으로 서서히 모여들며 저장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줄을 달고 있죠. 전술된 내용을 보다 상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여기 도회 있잖아요. 도회지잖아, 도회지. 요거는 관문이고, 그지? 신이라는 것은 온갖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도회지에 비유할 수 있고, 신이 정을 저장하는 이러한 신의 장정생리는 이러한 도회지로 진입하는 관문이 수행하는 역할에 비유할 수 있으니, 즉 도회지를 한번 들여보낸 거는 못 나가게 딱 틀어막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이 신의 장정생리가 수행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오장육부로부터 신으로 유입된 정을 딱 틀어막아서 신에서 저장하고 있는 그것을 도회지로 진입하는 관문에 비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신은 수를 주관하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정을 받아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장육부에는 정이 저장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 명시하고 있어요. 도회지 외의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듯이 이 전술된 문장이 장부들 중 오직 신에만 장이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엄청 중요해 보이는 문장이죠. 자, 제가 볼 땐 이 전 시간에 했던 이런 거 있잖아. 어느 장부에 정으로 간주한 물질이 뭐 몇 톡, 몇 근 정도 들어있다. 이러한 개별적 디테일한 정보보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신자주수. 수 오장육부지 정의 장지. 요 문장 있잖아요. 여기에 담긴 생리적 내용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오늘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주문처럼 달달달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럼 지금 이 문구에 내재된 주요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자, 일단 중요한 건 요겁니다. 수라는 거거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수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면 그냥 뭐랄까 액상 물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 초보적인 관점의 해석입니다. 액상 물질로만 보는 것은 너무 물질적이고 편협한 관점에 불과해서 이 수라는 것은 액상 물질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변화적 개념이 포괄된 용어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체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리적인 물질이든 아니면 변화 현상이든 간에 현상들 중에서 수 특유의 변화가 뭡니까? 전방위적인 구심성 변화가 쭉쭉 압축시키는 그런 변화잖아요. 즉 이러한 체내에 존재하는 생리적 물질이나 현상들 중에서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
이러한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과 혹은 현상을 이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액상물질도 요거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다 이렇게 약간 광범위하게 변화적 개념으로 요 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 생리적 관점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밑에 조금 있다가 유경에서도 대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요 수에 의해 생성된 물질, 수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은 뭡니까? 극도로 정미해서 모난대가 없이 둥글둥글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속이 실하게 꽉꽉 들어차 있는 생리적 물질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정이죠. 그래서 이 수라는 어떤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에 의해 화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요 정을 둘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물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긴 물질이든 이렇게 생긴 물질이든 이렇게 생긴 물질이든 전부 다 뭐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무게중심을 잡기가 용이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물질 같은 경우는 구심성 변화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왜? 구심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변화들이 향하고 있는 공통적인 중심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중심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질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폐쇄적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그래서 이 구심성 여부를 형태적으로 동글동글한 거를 전방위적 구심성이 조금 영향을 미친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얘네는 삐죽삐죽하니까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현상.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상 같은 경우는 우선 무엇을 설정해 줘야 되냐면 인체라는 체내에 어떤 생리적인 중심을 우리가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 중심을 설정해야 이 중심 쪽으로 가는 어떤 변화 현상은 뭡니까? 구심성이고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변화 현상들은 뭡니까? 원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구심성, 원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생리적 중심이 우선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인체든 뭐든 어떤 생명체, 유기적 생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각자 고유의 중심이 존재하는 수많은 뭡니까? 수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합돼서 구성되잖아. 인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다중심적 유기체에서는 어떤 이 개체들의 성상이라든지 변화 양상이나 강도 등을 통해서 얘가 다른 애들보단 조금 더 중심에 가깝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 하에 조금 판단을 내려보면 일단 물질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 자신만의 고유한 독특한 성상을 크게 가지면서 존재를 하고, 두 번째, 위치적으로는 대개 체내 깊은 곳에 존재하며, 세 번째 마지막 변화적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원발적인, 즉 1차적인 고유의 변화를 창출해내는 어떤 생리적 조직이 있겠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장부죠. 그지? 물질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 간 같은 경우 딱 이렇게 생기고, 췌장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생기고, 비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기고, 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생기잖아. 대장 같은 경우 막 꼬여 있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특성이 매우 두드러지면서 이 오장육부는 전부 체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죠. 그죠? 심장하고 폐도. 거기다가 변화적 관점에서는 얘네가 어쨌든 우리 몸에서 엔진 역할을 수행하잖아.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오체. 오체 뭡니까? 근, 맥, 육, 피모, 골. 사실 이 맥이라는 것도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방출되는 혈액이 그냥 돌아다니는 사실상 경로에 불과하잖아. 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락도 마찬가지죠. 기혈이 운행하는 그런 경로에 불과한 약간 수동적인 존재들이에요, 얘네는. 즉, 오장육부가 어떤 원발적인 변화를 추동해내지 않으면 얘네는 그 속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직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얘네 경락이든 맥이든 근육이든 피든 골이든. 그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몸에서의 생리적 중심은 기타 모든 조직을 떠나서 장부를 생리적 중심으로 보고 가장 중심 성향이 강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뭐 생리적이든 해부적인 위치적 관점에서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굳이 우리 몸에서 생리적 중심을 꼽으라면 오장육부를 꼽을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리적 중심이 설정이 됐다면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되게 쉽지. 이 생리적 중심으로 향하는 모종의 변화 현상들은 뭡니까? 구심성 변화가 되는 거고. 그지? 이 생리적 중심인 장부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의 변화는 뭡니까? 원심성 변화로 규정을 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야, 아까 수라는 뭡니까?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가 가해져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물질로 정을 꼽았다면, 대표적인 변화 현상 하나만 꼽아보면 이렇게 되죠. 뭐랄까. 전신에서 생성된 온갖 노폐물이 어디를 일단 거칩니까? 신장을 거치죠. 신장을 거쳐서 여기서 여과돼서 배출될 거는 배출되잖아. 소변의 형태로. 그지?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전신에서 일단 신장으로 뭔가가 모든 물질들이 일단은 유입이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 이게 전형적인 전방위적 구심성 생리적 변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신에서 신장을 통해서 신장으로 노폐물이 도달하는 이러한 변화 현상. 이게 대표적인 수에 해당하는 생리적 변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라 이거야. 앞으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오장육부를 생리적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오장육부로 무언가가 유입되는 과정에 유입되는 양상의 변화는 구심성 변화. 오장육부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들어볼까요? 간에 글리코겐이 저장돼 있는데 이거를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전신 근육에 필요한 곳으로 이송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호르몬이 뭡니까? 글루카곤이죠. 그럼 이 글루카곤의 작용은 뭐예요? 간으로부터 포도당을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으로부터 포도당을 쪼개서 이거를 간에서부터, 간이라는 생리적 중심으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장으로 노폐물이 모여드는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와는 정반대되는 전방위적 뭡니까? 원심성 변화가 되겠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생리적 중심을 먼저 설정을 했어야 하는지. 생리적 중심이 설정되어야만 이게 구심성 변화인지 원심성 변화인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 생리적 특징이나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오체보다는 오장육부 정부 조직이 보다 생리적 중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고, 그럼 이제 요 문장이 중요해요. 신자주수인데, 전 앞에서 설명된 주관하다와 수에 관한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거는 뭡니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어? 결국, 신자주수라는 것은, 신은 뭡니까?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들을 주도해서 만들어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지, 이 신자주수는. 그래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체내에서 모든 어떤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들, 뭔가 소변이 이렇게 모인다거나 정이라는 어떤 수를 대표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거나 이런 모든 변화 과정들이 사실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의 추동력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 이거지. 신자주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퀘스천을 던져야 돼. 어떤 퀘스천을 던져야 되냐면, 신이라는 것은 어쨌든 뭡니까? 신장이라는 해부학적 서양의학적 관점으로 되게 좁게 신장이라는 개념으로 요 신을 파악하면은 요 두 가지 콩팥 모양의 두 가지 장부밖에 없고, 한의학적 신은 요것들을 포함한 보다 넓은 신계에 속하는 모든 광범위한 조직이라고 보이죠. 뭐 골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족소음 신경도 포함될 수 있고. 근데 그래봤자 얘네는 어쨌든 요런 경로를 다 합해봤자, 신계를 다 합해봤자 전신에서 간신비폐계를 제외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어쨌든 결국 뭡니까? 아무리 넓게 요 신이라는 것을 봐도 어쨌든 체내에 국한된 영역에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렇게 상대적으로 국한된 영역에만 존재하는 신이 대체 어떠한 기전으로 전신의 자신이 주관하는 수양생의 변화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좁은 영역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놈이 어떻게 그 인체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답으로는 뭡니까?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한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관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어떻게 됩니까? 생성되고 분비돼서 갑상선에 도달하면 얘가 얘를 자극해서 뭘 만들어내죠?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뇌하수체는 갑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뇌하수체로부터 어떤 물질이 생성되고 분비가 되고, 이렇게 분비된 물질이 해당 장소에 도착함으로써 어떠한 모종의 변화를 이끌어내죠.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신 또한 전방위적인 구심성 유도 변화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해서 이게 전신에 도달해서 이 물질이 도달한 곳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으로부터 생성 분비되듯이 이 수의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를 유도하는 물질이 도달한 곳에 수 성향의 변화나 변화현상이나 물질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답변일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너무 물질적인 직관적인 관점은 뭔가가 나중에 생리병리적으로 적용을 할 때 약간 뭔가 부족하고 잘 안 들어맞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뭔가를 정리할 때는 최대한
변화적으로 총체적 관점에서 해당 개념들을 규정하는 것이 나중에 그런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도 더 좋은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설을 제시해 보면은 신에서 특정 파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인체 모든 곳에 변화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자, 파동이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가장 먼저 규정되어야 되는 존재가 뭡니까? 매질이에요, 매질. 그죠? 매질, 이상적인 매질은 어때야 돼요? 이상적인 매질은 체내의 모든 영역에 존재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모든 물질들 중에서 유형성이 가장 약해서 미세에서 모든 곳에 파고들 수 있고,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진동하고 파동이 유발될 수 있어야 좋은 매질인데, 이 우리 인체라는 유기적 그런 생명체 체내에 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아주 좋은 생리적 물질이 있습니다. 기죠. 기를 뭐 산소나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만으로 보는 협소한 관점 말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생리적 물질들 중에 가장 유형성이 약하면서 체내 모든 곳에 작용할 수 있고 체내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물질로 규정을 한다면, 이것만큼 우리 몸에서 매질로 적합한 물질이 없거든요. 그러면 신이 있는데 신에서 지속적인 파동을 계속 뽕뽕뽕 만들어내. 그럼 이게 요 전신에 두루 퍼져 있는 기를 통해서 이 모종의 전방위적 구심성 변화를 유도하는 파동이 전신으로 쭉쭉쭉 퍼지는 거지.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가설 1 호르몬 발생 기전과 호르몬 분비 기전과 같은 그런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파동적이기 때문에 더 변화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신의 전신 작용성을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설명 같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섞여서 일어난다고 보면 가장 좋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섞여서 일어나는 그 와중에도 이 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특정 파동이 전달되면서 모든 곳에 신의 어떤, 신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죠. 자신들만의 어떤 고유의 파동을 생성해서 자신들만의 변화를 전신에 고르게 퍼뜨리는데 이 기라는 매질이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우리가 침 자극을 가하는 경혈이라는 존재가 있겠죠. 그럼 이거랑 연결시키면 뭐겠어요? 이런 우리 몸의 기라는 매질에 가장 효율적으로 자극을 유도할 수 있는 해부 생리적인 포인트를 경혈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렇게 본다면. 그럼 우리가 침을 놓는 과정 자체는 뭡니까? 결국은 이 우리 몸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생리적 물질인 기에다가 침 자극을 효율적으로 가함으로써 어떤 모종의 생리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거지. 그럼으로써 비활성화됐던 어떤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침의 작용 기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침의 작용 기전을 너무 물질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어떤 물질적 관점으로 설명이든 다 뭔가가 막히게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라는 전신에 퍼져 있는 매질을 활용한 어떤 파동적 관점에서 경혈이나 침 시술의 그런 개념을 접근하면은 지금처럼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고 보다 더 일반적인 그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
수오장육부지 정이 장지. 자, 이거는 일단은 우리 몸에서 정은 일단 수곡정미, 즉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층의 물질이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이라는 범주에 묶을 수 있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이라는 범주에 묶을 수 있는 물질들이지만 같이 정이라는 범주에 묶였어도 얘네들의 속성은 각각 다 다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매우 정미하고 둥글둥글하고 안이 꽉 차 있다는 그런 특징은 유사한 거야. 그런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끼리는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지만 모두 정이라는 범주에 포괄됨으로써 나머지 혈이나 기나 이런 거랑은 진액하고는 엄밀히 구별이 되는 거지. 어쨌든 수곡정미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이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 정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끔 생성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어떤 특정 성상을 띠내는 간에 저장되고 1차적으로 어떤 특정 성상은 자기랑 뭔가 파동이 맞는 심에 저장되고 어떤 놈은 비에 저장되고 어떤 놈은 신에 저장이 될 거야. 1차적으로는 뭔지 알겠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오장육부 중에서도 어떤 레벨이 있는 거야. 이 레벨이라는 게 수준이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깊이 이런 느낌입니다. 보다 더 해부학적 생리적으로 해부 생리적으로 깊은 조직이 존재하는데 이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깊은 조직은 해부 생리적으로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차적으로는 이렇게 각각 오장육부의 고르게 다양한 양상의 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분배가 됐지만 시간이 흐르고 2차적으로는 스멀스멀 이 신을 향해 여기 저장됐던 기타 사장육부에 저장됐던 정들이 스멀스멀 마치 블랙홀로 흡수되듯이 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된다고. 특히 뒤에 나올 유경의 문구를 고려할 때 미리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 어쨌든 각 장부에서 자신 고유의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쨌든 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정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면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있으면 어떤 생리적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질이잖아. 그래서 어떤 모든 장부는 자신 고유의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이 필요해요. 그지?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자신이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기 충분한 만큼의 정이 일단 모였어. 근데 그 임계 저장량을 넘어서는 정이 음식을 통해서 유입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부터는 폭발적으로 이 잉여분부터는 폭발적으로 신을 향해 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룬 이 유경의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나 장계민 선생님은 이 난이도 높은 내경의 문구에 대해서 친절하게 줄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신은 오행적으로 수에 대응되는 장이며 그리고 정 고유의 성상을 고려할 때 정 또한 이러한 수의 변화가 가해진 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오장육부의 정이 모두 신에 저장된다는 표현은 오직 신에만 정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신에만 정이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기타 사장육부도 본연의 어떤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당연히 정이 필요하고 그 정을 비축해 놔야 돼요. 그런데 그 비축분을 넘어서서 오장의 정이 가득하게 되면은 남는 잉여분이 슬슬 신으로 넘쳐흘러 유입됨으로써 생식지정의 성상으로 체외로 배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어.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의 변화가 가해진 대표적인 생리적 물질은 정이다라고 아예 정죽수야라는 식으로 이 유경에서는 못을 받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장이 성해야 된대. 그냥 오장이 자신이 써야 하는 어떤 생리적
자신이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조차도 신으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란 거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무조건 뭘 위해서 쓰냐면 모든 정은 자신의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정을 사용을 해. 근데 그러한 정보다 오바돼서 유입되는 그런 잉여분이 있을 거 아니야. 즉, 각 장부의 생리적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양의 정이 이미 구비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공급된 정에 한해서만 비로소 이 잉여분이 신계에 속한 신고유의 생리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저장소 외에 또 신계에 속한 어떤 생식 지정을 만들 수 있는 저장소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야. 각 오장육부는 대부분은 정이 저장되는 저장소 하나를 갖고 있는 거지. 간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다 정이 저장된다고 쳐봐요. 근데 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뭐 각각 이렇게 봐도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음식물로부터 유입돼서 자신의 신 고유의 어떤 생리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비축되어야 되는 정이 저장되는 곳이 저장소가 있는가 하면은 이 신계 전체적인 거에 속한 어떤 다른 저장소가 있어서 여기는 얘네의 잉여분이 이렇게 오장육부의 잉여분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잉여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신의 저장소를 하나로만 봐버리면 사장육부에서만 이렇게 잉여분이 도달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저장소를 두 개로 봐버리면 사장육부만이 아니라 신에서 남아돈 잉여분도 다른 신계에 속한 다른 그 저장소에 보관이 축적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해부학적으로는 우리가 신장하고 고환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으로써 이 비로소 여기 저장되고 비축된 정들은 뭡니까? 생식지정을 화생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오장이 성해야만 신에서 능히 사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외부로 배출하는 정이 뭡니까? 이거죠. 생식지정. 그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장들을 고려할 때 어쨌든 여유분이 오장육부의 여유분이 생겼을 때 그 잉여분이 해당하는 정이 신계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신계로 흘러 들어가는 와중에도 신에는 그 정이 저장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뭡니까? 신고유의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정이 비축되는 공간일 테고, 하나는 이 잉여분이 도달함으로써 생식지정을 화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가 따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래야만 사장육부만이 아니라 신에서 남아돈 잉여분 또한 생식지정을 만드는데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과 관련된 임신이든 이런 쪽 문구들을 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오장육부의 기능이 일단은 원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먼저 보거든요. 왜?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식지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잉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생식지정의 활성도가 어떻겠어요? 약하겠죠. 그럼 임신 확률이 줄어들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신 과정을 볼 때는 항상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우선 그것들을 먼저 강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만을 보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뭔가 즉각적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뭔가가 정이 넘쳐나야 생식지정이 원활하게 화생되는 것으로 요 지금 생리적 문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오장기유정의 파트의 두 번째 문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오늘 다룬 요 문구, 신자주수, 수오장육부지 정의장지. 이거는 그냥 줄줄줄 외우시고 요 내용은 한 번 더 확실하게 복습을 하셔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거는 임상적으로도 처방을 하든 진단을 내리든 간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만이 큰 오류가 아마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요 오장계유정의 세 번째 문구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아마 정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정을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기의 생리적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